자, 이 시간에는 프린트 18페이지 주택법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런 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일주일만 지나면 깨끗하다고. 아니요.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은 느끼지를 못하는데 가르치는 제가 느낍니다. 2달이 지나고 나면 단어를 알아듣기 시작해요. 11월, 12월에는 단어도 잘 몰랐어요. 근데 1, 2월 달 되면 단어가 들리니까 골격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 맞추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페이지 18페이지에 우리 주택법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강인 거 아시죠? 오늘 종강이라서 일부러 조금씩 우리가 다른 데는 8주 나오는데 여기가 7주 나와요. 우리 학원이.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수업을 했었어요. 왜? 7주에 8주처럼 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주택법 들어갈게요. 주택입니다. 여러분 주택법의 주택은요. 이렇게 됐네요. 자, 세대의 구성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 집 식구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오랫동안 독립한 주거 생활을 해야 돼요. 독립한 주거 생활이 뭐죠? 씻고 먹고 자고. 씻고 먹고 자고. 자, 그러니까 온 식구가 오랫동안 독립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그걸 주택이라 불러요. 이런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 그러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오랫동안 독립한 주거생활, 씻고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부속 토지를 말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부속 토지가 뭐죠? 마당도 주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부속 토지는 제외하면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러면 주택의 종류를 한번 봐볼게요. 건축법과 주택법의 주택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 방금 주택법의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돼요. 여러분, 자, 기숙사. 온 식구가 독립한 주거 생활 하나요? 아니죠. 아들이 대학 가면 혼자 가는 거죠. 아들이 기숙사에 입소하는데 식구가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택법의 주택이 아니란 거예요. 또 공관, 도지사, 관사에는 도의사만 갑니다.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자,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본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식구가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 그런데 자, 어디는요? 여기 공간에는 누가? 시장님이 임기 동안 머무는 겁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면 여기 공간은 머물 일이 아니죠. 그래서 두 개는 주택법의 주택이 아니더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건축법의 공동 4개, 단독 4개. 주택법은 3개씩. 그러면서 이렇게 암기까지 해버리면 좋겠네요. 주택법의 주택은 공기가 없더라. 공기 없다. 이렇게. 주택법 주택은 공기가 없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자,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되는데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는 안 돼요. 이게 세대 구분형. 자, 따라서요. 세대 구분형. 자, 월세 받는 아파트. 한 지붕 두 가족. 구분 소유는 안 됩니다.
구분 소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지붕 두 가족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아이고. 자, 한 지붕 두 가족이고, 자, 구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입니다. 있잖아요. 독립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돼요. 자, 세대 구분형. 여기 읽어봐요. 세대 구분형. 세대 구분형. 전체 호수의 3분의 1. 전체 면적의 3분의 1. 세대 구분형입니다. 세대 간 연결문,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라. 이렇게 됐네요.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되는 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계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여기 현관문 보이나요? 현관문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세대예요. 34평형 아파트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 24평은 내가 쓰고 10평은 이렇게 세대 구분형으로 독립한 공간을 주는 거죠. 자, 세대가 현관문이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 욕실 보이나요? 화장실 보이죠? 여기 부엌, 욕실과 부엌 있고 방이 있죠? 또 자, 구분 소유가 안 되고 두 집 살림이지만 하나의 세대로 보고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게 전체 호수 이 아파트가 2,400세대면 이놈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요 면적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거. 이렇게 요 세대 간 이렇게 경량구조의 경계벽. 무슨 말이죠? 칸막이벽. 뜯어버리면 나 혼자 이걸 다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경량구조의 경계벽이나 아니면 여기다가 뭘 설치해주라? 연결문. 문을 설치해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여러분 이거 노후 대책으로 아주 좋은 주택인 거 아시나요? 근데 이 세대 구분형이 아무 데서나 인기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대학 근처면 어때요? 대학. 여기 4평짜리, 6평짜리, 10평짜리 원룸입니다. 잘 나가겠죠. 대학 근처면. 그럼 이제 노후 대책이 된다는 게. 자, 여기 24평에 내가 살고, 네? 여기 10평 월세 수입 들어오고, 그죠? 집골이만한 연금 나오죠. 월세 수입 가지고는 이 건물 관리비 내고, 예? 연금 가지고는 쌀 사서 먹고 살면 되겠네, 쌀. 아들이 쌩까도 노후 대책으로 확실한 주택 중에 하나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입지 조건이 근처에 직장이 많거나 근로자들이 많거나 아니면 대학 근처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보면서 사이즈를 골라야 됩니다. 아셨죠? 월세 받는 아파트 한 지붕 두 가족이었습니다. 네, 매우 메리트 있는 주택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게 장점은 언제든지 내가 뜯어버리면 나 혼자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주택단지란 단어가 나옵니다. 주택단지는 쉽게 이야기할게요. 관리사무소 개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자, 여기 요렇게 도로가 있네요. 요렇게. 여기 도로 보이나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도로가 있고 요렇게. 그러면 요 도로를 기준해서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 요렇게 하나의 주택단지, 요렇게 각각 관리사무소가 형성되겠죠. 그때 이 도로의 기준점이 일반 도로는 요게 20m 이상이면 돼요. 일반 도로일 때는 여기에 몇 m 이상이요? 20m 이상. 그 다음에 예정 도로는 8m 이상이 돼야 돼요. 일반 도로 20m, 예정 도로 8m 이렇게 되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 사이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은 생활권이 분리되죠? 그럼 각각 별개.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도 각각 별개. 철도가 지나가도 각각 별개. 국도가, 지방도가, 특별시도가, 광역시도가 지나가도 각각 별개. 그러니까 요 아파트와 아파트 경계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나 철도로 경계가 구분되면 각각 별개. 고자철도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고자철도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와 아파트가 있는 사이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이건 원래 하나인데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이러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죠. 예정도로는 몇 미터 이상? 8m. 일반적인 도로는요 20m. 요 도로가 20m 이상은 돼야 요게 예정도로를 확장하는 거죠. 이게 8m 이상은 돼야 각각 별개로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일반 도로가 여기가 15m다. 그러면 각각 별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예요. 15m면. 예정도로가 8m면 예정도로가 8m 이상이면 각각인데 예정도로가 6m다. 이것도 각각 하나로 보는 거예요. 각각이 아니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별개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m 이상은 돼야 예정도로는 8m 이상은 돼야 각각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0m가 안 되고 8m가 안 되면 일반 도로 20m, 예정도로 8m가 안 되면 요게 일반 도로 15m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하나로. 이게 20m 이상이면 각각이 되는 거고. 그 단어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주택, 부대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 그러는데 다음의 시설로 분리되면 각각 어떻게 한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겠답니다. 자, 이렇게 철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우리 고자철도 했던 거 이런 게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고자철도가 관통하면 각각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가 지나가면 각각 그 다음에 일반 도로 몇 m? 20m. 예정도로 8m 이상. 일반 도로 20m. 예정도로 8m 이상이면 각각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안 되면요. 20m가 안 되고 8m가 안 되면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요 이상이면 각각 하는 걸. 자, 여러분 국민주택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 보시면요. 이렇게 나뉘어요. 이제 전국의 주택입니다. 전국의 주택이 있는데 전국주택은 요만큼과 요만큼으로 나누는데 자, 국민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적 주체들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얼마 이하? 85.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한다 그래요. 85제곱미터 이하로 공적 주체가 건설하면 이걸 국민주택. 여러분 9시 뉴스에 서민주택 하면서 나오죠? 이게 국민주택이에요.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왜 85가 됐냐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방 3개를 기준 잡았던 겁니다. 4인 가족 기준.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시골의 읍이나 면일 때는 100제곱미터입니다. 40평형이죠? 평형 100제곱미터입니다. 5인이나 6인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죠? 부양가족이 많으니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 재정이나 기금 뭐죠? 돈을 지원받아서 85 이하로 만들었어요.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 읍면일 때는 100까지 만들면 국민주택.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만든 85 이하짜리, 돈을 지원받아서 만든 85 이하짜리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전국주택에서 요만큼 국민주택을 빼면 나머지가 뭐가 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 요거 잘못 정의하면 안 돼요. 민영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만을 말한다. OX, X.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하더라 돼 있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호당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다. 수도권을 제한 도시도 아닌 시골에 읍면일 때는 1호당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공적 주체가 맞는 85 이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등에 들어서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 85 최대 100 그걸 국민주택. 그럼 민영주택은요? 그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무엇이라 부른다? 민영주택이라 부른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 한다라는 거 거기까지. 글씨가 좀 흐려서 잘 안 보인가요? 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자,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택에 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입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돼요.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텔. 1인, 2인용 가구, 고령화 가구, 나이 드셨거나 1인 가구, 2인 가구 있죠? 이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준주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통한 준주택 공급 대신 이걸 주택 수준으로 주택에 준한다 그랬죠? 주택에 준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안전성이나 피난이나 소음 등에 대한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주택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1인 가구고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쓰고 있더라. 그럼 주택처럼 주거 안정화를 좀 시켜주자. 1인 가구도 살만하게 해주자 해서 등장한 게 준주택 개념입니다. 종류는 오피스텔, 노인 목주택,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주택 오노 아시죠? 오노 반칙의 대명사 오노 쇼트랙 오노가 집은 준주택 이 집에 놀러가면 다 기어다녀 오노 다기 오노가 사는 집은 준주택 이 집에 놀러가면 다 기어다녀 오피스텔, 노인 목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 나오는데요. 이제 부대시설, 복리시설 나오는데 이 부대시설 같은 거 암기할 때 이런 것도 이제 연상기법의 암기라고 하는데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수업 끝나고 자 아파트로 오늘 퇴근합니다. 걸어가요? 자가용 타고 가요? 자가용 타고 오늘은 꼭 아파트로 퇴근하세요. 그럼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이제 수업 끝나고 아파트로 가는데 아파트 입구에 담장 있나요? 네, 이게 부대시설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담장. 담장을 통과해서 단지 내 도로. 요게 부대시설이었습니다. 단지 내 도로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얀 박스 그려져 있는 하얀 박스 이게 뭐죠? 주차장. 이게 부대시설이에요. 주차는 어디다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관리사무소. 없으면요? 경비실. 이렇게. 자, 아파트 입구에 담장, 단지 내 도로, 하얀 박스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여기까지가 부대시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 주차하고 아파트 유리문 딱 땡기면 거기서부터 건축, 설비 그래요. 뭐라고요? 건축 설비. 자, 아파트 유리문 딱 땡겨보세요. 건축 설비입니다. 유리문 땡기면 왼쪽에 각종 고지서, 우편함이 있고 정면에 엘베, 승강기가 있고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죠? 공청 안테나, 스카라이프, 공청 안테나. 정면에 봉 3개, 국기, 계양대. 옆에 뼈쪽, 피레침. 여기까지가 건축 설비로서 부대시설입니다. 시험제가 피레침은 건축 설비다까지 시험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부대시설 연상하면서 암기 좀 해주십시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도로, 건축 설비, 주택에 딸린 시설입니다. 키워드는 딸린. 자, 그러면 이제 부대시설 봤으면 복리설,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인데요. 여러분, 복리설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손잡고 가는 곳을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리설에서 손자가 끌고 가는 곳, 놀이터 끌고 가죠. 그 다음에 근생, 근생은 쉽게 표현하면 단지 내 상가, 근린생활설이죠. 그걸 근생이라 그래요. 단지 내 상가, 과자 사주라고 손자가 끌고 갑니다. 단지 내 상가까지는. 그 다음에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질질 끌려간 곳, 할아버지 유치원. 할아버지 유 하면서 끌려간 곳이에요. 유치원. 그 다음에 할아버지 운동할 때 들어가는 곳, 주민운동시설. 손자 할아버지 따라서 제일 가기 싫은 곳, 경로당. 예? 할아버지 친구들이 성추행하죠? 한 번만 따먹자 500원 막 그럼 땡겨버리잖아. 예, 경로당. 그러니까 자, 손자가 끌고 가는 거 놀이터 근생. 아침에 할아버지에게 끌려간 곳 유치원. 할아버지 유 하면서. 할아버지 운동할 때 데려가는 곳 주민운동시설. 손자 할아버지 따라서 제일 가기 싫은 곳 경로당. 여기 복리설.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었어요. 자, 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경로당. 이렇게 되는 거. 기관시설. 자, 우리 생활의 기관, 근간이 되는 시설이죠. 요거. 도로나 전기나 가스나 지역 난방시설, 상하수도, 통신. 이런 것들을 기관시설 그러고요. 간선시설은요. 지금 요게 아파트 단지가 돼 있으면 여기에 전기, 수도, 통신이 다 들어와 있겠죠. 여기는 주택단지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제 여기에다가 새로운 주택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전기배선, 통신배선, 수도배선, 내부배선 깔았겠죠. 그 이들이 쓰고 있는 전기, 수도, 통신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요 건축 중인 건물에 연결시켜줘, 내부배선에. 그러니까 요 기관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관설과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부위, 여기를 간선시설, 연결시설이에요. 그걸 간선시설이라 부릅니다. 간선시설은 이렇게 암기하세요. 도로 플러스 불 3번 질러. 불 질러요. 전기불, 가스불, 보일러불. 불 질렀으니까 물 뿌려요. 상하수도. 그리고 119 전화합니다. 통신. 도로 플러스 불 3번입니다. 전기, 가스, 지역 난방, 상하수도, 통신하고 되어 있는 거. 자, 간선시설입니다. 도로 플러스 불 3번, 전기, 가스, 지역 난방, 물 뿌려요, 상하수도, 통신. 주택단의 기관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관설에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 그럽니다. 이렇게 나왔죠? 올해. 간선시설이란 도로, 전기, 가스, 지역 난방시설, 상하수도, 통신시설을 말한다. X. 이건 기관설이고, 기관설과 기관설을 연결시키면, 이걸 연결시켜주면 그걸 뭐라 그러고? 간선시설. 그래서 간선시설의 키워드는 연결시설입니다. 연결. 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도생 그럽니다.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생 그런데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요. 도생은 구별하는 방법은 연립이나 다세대나 이렇게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과 도생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건축물 대장 확인하면 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명기가. 도생이라고 다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때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도시에다 만듭니다. 도시에다가. 그 다음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1인 가구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여 도생의 핵심은 원룸형 주택입니다. 시험에도 되게 이게 나오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을 주택이네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연립주택 중,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을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더라? 5개층까지. 건축연에 뭘 거치면? 심의를 거치면 이걸 5개층까지 올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 원룸형 주택이란 거죠. 원룸 주택, 자, 5자죠? 일단 1인 가구를 위해서 독립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이나 부엌을 설치하고 사이즈가 얼마 이하고 50제곱미터 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거. 몇 개 공간? 하나. 원룸이니까 전면적 50 이하고 사이즈가. 그런데 전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면적 얼마 이상이면요?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볼까요?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서, 자, 도시지역 연서라고요?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때 원룸형 주택 있잖아요. 이게 오피스텔과 거의 비슷해서 여러분 쉽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걸 구별 짓는 방법은 간단하다. 건축물 대장 한 번만 확인해라. 도생인지 오피스텔인지 바로 나온다. 용도 분류가 돼 있으니까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원룸 주택이 핵심이죠. 사이즈 원룸형 주택 몇 자예요? 5자.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이하고. 독립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욕실, 부엌이 있어야 되고. 방은 하나인데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를 구성할 수 있고. 그럼 전용면적 20이면요? 원룸. 40이면요? 투룸. 30 이상이니까. 이렇게 시험지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 아니할 것. 자, 몇 인 가구? 1인 가구. 혼자 살죠? 외롭고 우울하죠? 근데 지하층에 넣어놔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나와 안 나와? 거기서. 안 나와요. 굶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는데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 원주택이 아닌 다세대. 건축법에 따라 건축인의 심의를 받을 때는 몇 개층까지? 5개층.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연립 다세대인데 원룸형 주택과는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건축인의 심의 거치면 5개층까지. 포인트는 원룸형 주택 300세대 미만. 그래서 몇 개까지 만든지 아세요? 도생을 299세대까지 만들어요. 아까 오피스텔 모양에다가. 예? 그러면서 욕실 부엌 설치하고 52하고 하나의 공간인데 30 이상이면 2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게 우리가 말한 도생. 아셨죠? 예, 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워라는 단어가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어려워라는데요. 자,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리모델링은 자,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자, 못하는 거죠? 대선하거나 이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 그럽니다. 대선은 경관수가 10년이 지나면 사용감사 받고 10년이고요. 증축은 15년이 경과하면 증축이 됩니다. 그때 요 증축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주거 전용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은 전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전유 부분 30% 이내까지 증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5m 미만이면 5m
이죠. 5 미만이면 40%까지 증축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문장부터 이해하실래요?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까지 리모델링 증축이 가능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건물이 오른쪽에 있는 건물로 리모델링이 되는데, 자, 1층, 2층, 3층, 4층, 옥탑 이렇게 됐죠.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인데 잠깐 보세요. 여기는 창문이 작았죠. 공간이 작았어요? 작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창문이 커지면서 공간이 커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놈의 30%까지 증축이 된다고요. 주거전용 면적. 그러니까 요 작은 공간에 요만큼 증축이 돼서 더 커졌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리모델링 개념이에요. 주거전용 면적 전유 부분을 30%까지 이렇게 증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림이 이게 절묘한 거라고, 이 그림이. 매우 절묘하게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걸 표현하려고 그려놓은 건데. 30%가 되는데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5 미만은요 40%까지도 증축이 된다는 거예요. 좀 요 창문이 커진 이유 아셨죠? 네? 요거 그 말이 이게 주거 전용 면적 30%까지 증축하는데 85 미만일 때는 40%까지 증축이 되고, 이때 증축은 수평과 수직 증축이 가능해요. 수평은 세대수 증가형이라 그래요. 세대수 증가형, 수평. 자, 수평은 세대수 증가형으로서 15%까지. 그 다음에 수직은 15층 이상이면 3칸, 14층 이하면, 14층 이하면 2칸. 이렇게. 무슨 말이냐? 먼저, 자, 지금 여기까지가 리모델링 증축이었어요. 요 그림까지가. 요만큼 더 커졌죠? 30%까지. 30%가 더 커졌잖아요. 이게 리모델링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지금? 출입문이 하나 더 나오면서 더 떼졌죠? 늘어났죠? 이게 세대수 증가요. 세대수가 이만큼 늘었잖아요. 이걸 뭐라고요? 수평 증축. 전체 세대수의 15% 이내까지. 요만큼 수평 증축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 더 늘어났나요? 옥탑 말고 2칸 더 늘어났죠? 이게 뭐예요? 위로 더 올랐다? 수직 증축. 수직 증축. 14층 이하면 2개층. 요거 14층 이하니까 몇 개층? 2개층. 15층 이상이면 3개층. 요 그림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하나씩 다시 설명해 볼게요. 리모델링을 여러분이 많이 어려우라 해요. 그래서 요 그림까지 그려낸 거예요.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주려고. 자, 왼쪽 주택이 리모델링 증축이 되더라. 전유 부분 30% 늘린다. 자, 원래 창문이 이만했는데 이렇게 커졌다. 요 공간이 커졌죠. 요렇게 된 거. 요 공간이 더 커졌잖아요. 이만큼. 30%만큼 증축. 85 미만이면 40%. 여기다 덧댄 거. 이거 세대수 증가형 15%까지. 여기다 덧댄 거. 수직 증축. 아셨죠? 예. 그러면서 통로, 계단, 현관, 공용 부분도 리모델링 증축할 수 있다. 요 그림 하나 가지고 정확하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증축이었습니다. 대선과, 자, 대선은 경관수가 몇 년이에요? 10년. 사용검사 사용 승인 받고 15년이 경과된, 자, 뭐 넣었어요? 증축. 주거적 면적 30% 이내, 85 미만일 때는 40% 이내, 공동주택 기능이 향상해서 공용 부분도 별도 증축할 수 있고, 15% 이내 세대수 증가형, 수직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
주택건설 사업인데 단독주택은요 20대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대전사업 1만, 도생은 30세대 이상의 건설하려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럼 그들을 등록 사업자라 그래요. 1년간 20호 이상의 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더라. 그걸 등록 사업자라 그래요. 이때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도생은 3세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다음은 그러지 않더라. 이게 논점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런 공적 주체들은 등록을 안 합니다. 또 공익법이, 이게 뭔지 아세요? 4번이 TV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입니다. 이런 공익법인들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5번, 6번에 나오는 5번의 주택조합, 6번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여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회사의 사장입니다. 사장. 사원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이나 사장은 민간이니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등록사업자와 공동 이렇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공동을 하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시행할 때는 등록하지 않더라까지. 여기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부정적 인식도 많죠. 이건 안 돼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이 좋은 투자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할 때요, 서울에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자, 먼저 주택조합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직장주택조합이 있고요, 직장.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주택조합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역주택조합, 이 지역주택조합을 줄여서 지주조합 또는 지주택 그럽니다. 지주택. 지주택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을 줄여서 지주택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요 단어부터 이해합시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비슷한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지주택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일정 지역에, 자,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내가 분양받는 게 이게 지주택이에요. 여기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누구냐면요, 팔도가 일정 지역이에요. 일정 지역. 팔도 플러스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일정 지역 하면 우리나라가 구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주 특별자치도가 분리되면서 이제 팔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하나의 권역인 거예요. 경기도가 서울, 인천, 경기
묶어서 하나의 권역. 서울, 인천, 경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주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하나고 광주가 하나가 아니라 전남에 광주를 덧댔고요. 충북이 있고 충남에 세종시, 대전, 광주에서 더해지는 거고 경상남도에 부산, 울산이 더해져서 하나의 권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울산에 사시는 분이 자 경남 김해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 그 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하고 대구에 사는 분들이 자 대구에서 조합원을 모집한다. 내가 경북에 7곡에 살았다. 난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개월 이상만 살았으면. 세종, 대전, 청남, 제주, 전북 이렇게 생활권역을 나눠서 이런 지역에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팔도와 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면 조합원 자격.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하나의 권역이에요. 자, 평택에서 서울특별시 아파트 사는 방법.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서울특별시에서 지주조합원을 모집하면 동작구에서 조합을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네, 좀 소가리를 해야 되죠. 소가리를. 그거 해결한 것도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일정 지역에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어요? 조합을 만들고 돈 내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자기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 이게 지주택이에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자격 요건은요.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에 소유하면 돼요. 무주택이나 85 이하. 34평형 한 채 소유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토지 매입하고 아파트 건설해서 나한테 분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주택이에요. 지주택 원리는 일정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 걷어서 땅 사서 집을 지어서 자기한테 분양하는 거. 그때 집을 지을 때는 이제 건설회사를 데리고 가겠죠. 건설회사가 시공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게 지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예요. 자, 지주택에서 주의할 점. 이게 가장 문제가 이거예요. 토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얼마나 확보된지 꼼꼼하게 직접 확인하세요. 이제 할 필요 없어요. 확인 안 해요. 왜?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지주조합을 모집하는 사업 주체가 이걸 다 설명하도록 설명 의무화돼 있어요. 자, 사용 동의 몇 프로 받았다. 지금 잔금 지급하고 매입한 소유권 확보한 게 몇 프로다. 그 두 개를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환불 규정이 어땠다.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은 어떻다. 라는 것을 모두 설명하고요. 그걸 여러분한테 자 설명하고 나서 확인받아서 됐어요. 확인. 여러분이 사인하면은 자 그 확인서를 설명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여러분이 잘 이해했다. 그걸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원본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본을 조합에서는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명 의무가 들어왔어요. 꼼꼼히 체킹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가면 설명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가질 때.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 추진이 힘들거나 추가적 비용, 추가 부담금, 시간이 장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노량진 역 앞에 이데아 빌딩부터 해서 여기 고시촌에다가 네? 노량진 학원촌에다가 뭘 만들고 싶어요? 지주택. 그러면 여기 동의 하나도 안 받고 바로 조합원 여기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요. 옆에다가 조합원 모집할 수 있어요. 참 어이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동네에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혼자 도면 다 그려가지고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니까요.
이동현 사람들 동의 여부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 갖고 튀었죠. 과거에는. 그 최근에 법이 바뀌어요. 그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동네 사람들의 50% 이상의 동의는 받고 조합을 하지 바랍니다.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사용동의, 사용승낙 50% 이상은 받으랍니다. 이 동네 사람들한테 50% 이상 사용동의를 받아야만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공개 모집. 그나마 법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근데 소유권도 아니고 사용동의였어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소유권 확보 현황, 사용동의서 이건 다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통해서 동향파 이거 중개사무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동향파 꼭 해보셔야 되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한 군데 말고 몇 군데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또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서 매입 여부 직접 확인, 직접 확인 안 해도 법에 설명하도록 해놨다. 지금 조합원을 모집했나요? 돈 내서 조합비를 재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80% 이상 사용권은 동의. 최근에 개정돼서요. 사용승낙서 80%에 플러스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조합 설립 인가가 됩니다. 80% 이상 사용동, 15% 이상 소유권 8.15 독립운동입니다. 80% 이상 사용동의, 15% 이상 소유권 확보하면 조합 설립 인가. 자, 읽어볼까요? 사업계획 승인,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허가. 30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허가 주면 그걸 사업계획 승인이라 불러요. 건축허가라 그럽니다. 집단 건축허가. 30개 이상 아파트 같은 거 건축허가를 사업계획 승인이라 그럽니다. 내가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착공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 95% 이상 사용권 확보해주면 100%까지는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95% 이상 소유권 확보하잖아요. 나머지 5% 있잖아요. 강제 매도 청구입니다. 너 팔고 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제일 중요한 관건이 여기입니다. 95% 이상 소유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게 논점입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의 출자 체크포인트. 혹시나 지주택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지역주택조합 체크포인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걸 꼭 알고 계셔라. 그 다음에 이미 투자한 것은 두시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투자하려고 할 때는 지주택에 내가 앞으로 투자하려고 할 때는 먼저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고 이거 어때요? 라고 그러면 제가 체크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거예요. 와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서 지역주택조합이 안전한 투자처가 나왔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투기과열지구. 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우리 좀 이따 배울 텐데요. 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전지역. 자, 그 다음에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자,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그 다음에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구, 화성 일부 동투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자, 여기가 대전광역시 이 정도까지가 투기과열지구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투기과열지구에서 어떤 규제를 받죠?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해당해요. 이 동네가. 요 투기과열지구가. 이런 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받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는 이렇게 정돼요. 택지비와 건축비로. 땅값, 집값으로 결정되는 게 분양가예요. 그러면은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을 설정하니까 건설회사가 수익이 적죠.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니까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버립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 분양하면은 이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원을 100% 모집해버립니다. 세 번째, 이때는 민간 건설회사고요.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100% 확보한 상황에서. 민간 건설회사가. 그 다음에 100% 환불 조건이 붙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거 생긴 거 아시죠? 지주조합에 동의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거, 조합 가입하는 것부터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 자, 지주조합에 가입했다 철회할 수 있는데 아무 사유 없이 가입일로부터 30일까지는 철회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치 보험 가입했다가 보험 철회할 수 있는 것처럼 사유 없이도 이것도 30일까지는 아무 이유 없이 주택조합에 가입했다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멋있는 규정이 또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 환불 조건이 붙고 환불에 대해서 보증보험까지 문서화 해줄 거란 거예요. 문서화. 심지어 추가 부담금 없다고 그래요. 왜? 100% 소유권 확보된 상태니까요. 뭐 이런 식의 지역주택조합 갔는데 이런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여기는 민간건설과 똑같다. 투자해도 괜찮다. 아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0% 환불 조건에 요거 보증보험만 들어준다면은 환불이 다 되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괜찮죠. 체크포인트. 이런 조건들을 갖추었으면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해도 괜찮다. 대신 수익률이 이럴 때는요. 20% 내외입니다. 안팎.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주변 시세가 한 11억 한다. 그러면 분양가가 한 9억 될 거예요. 그냥 3, 4년 후에 건설되면 또 가격이 상승되죠. 그래서 시세 차이가 한 3, 4억 이상은 나올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그런데 이런 조건이 아니고 이제 소유권을 확보해서 해야 되더라. 이건 상당히 힘든 조건이에요. 꼭 이런 포인트가 다 갖춰진 지역이면 해보시라는 거죠. 네. 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3개의 조합이 있다까지 알아두시고요. 지주택에는 투자하실 때는 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꼭 저한테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잠시 쉬었다가 주택상환 사채부터 해서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